태국군이 F-16 전투기로 캄보디아를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한국산 천국 미사일 격추율 90%, 중국제 방공망의 방어율 0%, 2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제 무기는 45억 달러짜리 한국 무기 앞에 무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사태로 한국 방산업체 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중국이 뒤에서 밀어준다던 캄보디아가 한국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의 약속과 지원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기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언론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왜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고 캄보디아는 왜 이렇게 속수무책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분석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태국과 캄보디아가 왜 싸우게 됐는지부터 알아보죠. 표면적으로는 국경 분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프레아비어 사원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전면전까지 벌이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메콩강 유역의 히토류 매장지 때문입니다. 최근 지질 조사에서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200만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40조 원어치죠. 중국이 갑자기 캄보디아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히토류는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의 필수적인 원료인데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큰 매장지가 나타났으니까 당황한 거죠. 반면 태국은 어떨까요? 태국은 미국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미-태 군사협력이 대폭 강화됐어요. 미국이 태국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약속했고 그 일환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도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국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유럽 무기는 납기가 길어요.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하죠. 그런데 한국 무기는 어떤가요? 성능은 서방 수준이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실제로 태국이 도입한 한국 무기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K2 흑표 전차 50대, 천궁 방공 미사일 시스템 12세트, 해성대함, 미사일 100발, 그리고 수리온 헬기 20대까지 총 계약 금액만 45억 달러예요. 특히 주목할 건 천궁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이 93%에 달한다는 거 아세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이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태국이 선택한 거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어떤 무기를 쓰고 있을까요? 중국에서 도입한 HQ9 방공 시스템, J10 전투기, 그리고 VT4 전차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실전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태국군의 천궁 미사일이 캄보디아군의 J10 전투기 6대 중 4대를 격추시켰어요. 격추율이 67%나 됩니다. 반면 중국제 HQ9 시스템은 태국 F-16기 12대 중 단 한 대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지상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산 K2 흑표 전차와 중국산 VT4 전차가 정면으로 맞붙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흑표 전차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20대 대 20대로 맞붙었는데 흑표는 한 대도 잃지 않고 VT4 12대를 파괴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미국, 독일 등 서방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발전시켜왔어요. 반면 중국은 자체 기술로만 개발하다 보니 아직 격차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갈등에서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진 거죠. 실제로 태국군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정밀도와 신뢰성 면에서 서방 무기와 차이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방산 수출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번 실전 검증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벌써 한국에 무기 도입 문의를 했고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예 한국 무기 전시회 개최를 요청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십니까? 동남아시아 전체 국방비가 연간 500억 달러 규모거든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 방산업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이에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때문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방산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거든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방산 기술이 거의 없었어요. 전투기도 미국에서 사오고 전차도 독일에서 도입했죠. 그런데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말했어요. 북한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해야 한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산업체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방산 연구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80조 원입니다. 연평균 4조 원씩 투자한 거죠. 특히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회사들이 집중 육성됐어요. 이들 회사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해외 수주까지 밀어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죠. 2000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3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170억 달러입니다. 23년 만에 57배나 늘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9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다음이에요. 이제 한국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보면 더 놀랄 겁니다. 스웨덴, 이스라엘, 터키보다도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방산 강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미 앞서간 거죠. 그런데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중국 방산업체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중국은 그동안 가격 경쟁력으로만 승부해왔어요. 성능은 떨어져도 싸니까 개발도상국들이 사간 거거든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떨까요? 성능이 생명이죠. 아무리 싸도 전쟁에서 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에 중국제 무기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노린코의 주가를 보십시오. 이번 사태 이후 12%나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의 한화시스템은 같은 기간 23%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린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5년간 총 200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항구건설, 도로건설, 그리고 군사 원조까지 해줬죠. 그런데 그 200억 달러가 다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에 밀리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1대1로 정책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태국에 판매한 무기가 45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번 실전 검증으로 추가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태국이 K2 전차를 추가로 100대 더 주문했거든요. 계약 금액만 40억 달러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서고 있어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 980대를 주문했고 노르웨이도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계산해볼까요? 방산 수출 100억 달러가 늘어나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200억 달러,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70억 달러, 고용 창출 효과가 10만 명 수준입니다. 엄청난 경제 효과죠. 특히 부산, 창원, 구미 같은 방산 클러스터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어요. 현대로템 창원 공장은 2025년까지 풀가동 확정이고 한화시스템, 구미 공장도 3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용 효과도 대단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올해 신규 채용을 1000명 늘렸고 한화시스템도 800명 추가 채용한다고 발표했어요. 모두 고급 기술직이죠. 연봉이 평균 7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갈등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태국이 그 핵심 파트너 중 하나예요. 미국이 태국에게 제안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무기를 사면 우리가 절반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태국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중국은 캄보디아에 우리 무기를 쓰면 모든 걸 무료로 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 써보니 성능이 형편없었던 거죠.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체면 손상이에요. 이제 동남아시아 군비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비를 대폭 늘릴 예정이고 인도네시아도 해군력 강화에 나섰어요. 필리핀은 미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 모든 나라들이 어디서 무기를 사려고 할까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유럽 무기는 납기가 길어요. 그렇다고 중국 무기는 이번에 성능 논란이 일었죠. 결국 한국 무기가 최적의 선택지인 겁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량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현재 확정된 수출 계약만 500억 달러가 넘어요. 이걸 다 납품하려면 향후 5년이 걸릴 정도죠.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대폭 늘리고 있어요. 한화시스템이 창원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현대로템은 터키에 현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에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해외 진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요. 단순히 완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부품, 소재, 기술까지 함께 나가거든요. 2차 전지, 반도체, 철강, 화학 업종까지 동반 성장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방산 수출 비중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완제품이 60%, 부품이 20%, 소재가 15%, 기술 서비스가 5%예요. 즉,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관련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특히 2차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최신 무기 시스템은 모두 2차전지를 사용하거든요. 전기차용 2차전지와는 다른 고성능 군용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이 군용 2차전지 수주를 대폭 늘리고 있고 삼성 SDI도 방산용 배터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가 연간 2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분야는 어떨까요? 최신 무기는 모두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모두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산용 반도체 공급을 늘리고 있어요. 민수용보다 단가가 5배에서 10배 높거든요. 수량은 적지만 수익성이 엄청나죠. 이렇게 방산 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글로벌 경기에 민감했잖아요. 그런데 방산 수출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거든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방산 수요가 늘어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 위기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각국이 군비를 늘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반도체나 조선업 같은 몇몇 산업에 의존했는데 이제 방산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 거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방산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가 지난해 0.3%포인트였어요. 올해는 0.6%포인트로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부산, 울산, 창원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이 방산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방산 관련 일자리가 지난 3년간 3만 개 늘어났어요. 인구 유출이 심했던 곳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방산업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고 국제 정세에 따라 수출이 막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수출 정책을 바꿨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는 아예 수출을 금지했어요. 한국도 언젠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기술 유출이에요. 방산 기술은 국가 기밀이잖아요. 수출을 늘리다 보면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도 커져요. 실제로 몇몇 업체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방산 수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요. 기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제약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치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방산 주식에 투자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산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거든요. 국제 정세에 따라 하루에 10%씩 오르락내리락 해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도 중요해요.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각각 특성이 다르거든요. 하나시스템은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이 주력이에요. 앞으로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이런 방어,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기술 집약적이라서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죠. 현대로템은 전차와 장갑차가 주력입니다. 폴란드, 터키 등에서 대량 수주를 받아서 당분간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항공기와 위성이 주력이죠. 성장성은 가장 높지만 사업 위험도 큰 편이에요. 개발 기간이 길고 투자 규모도 크거든요. 그래서 방산주에 투자한다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게 좋아요. 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방산 관련 부품, 소재 업체들도 주목해볼 만해요. BCNC, 퍼스텍, SN티모티브 같은 회사들이 방산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적으면서도 성장성은 좋은 편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군용 2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같은 소재업체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예요. 방산주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계속 주시하면서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갈등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동남아시아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대리전 성격의 분쟁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마다 한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죠. 자칫하면 한국이 미중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외교 정책도 중요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죠.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태국 캄보디아 갈등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토 분쟁이지만 실제로는 히토류를 둘러싼 경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산업계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죠. 중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9위권 방산 강국으로 올라섰어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방산주는 기회도 크지만 위험도 큰 종목이거든요. 충분히 공부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전쟁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화시스템 임직원의 증언입니다. 이분은 태국에 출장을 다녀온 엔지니어인데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천국 미사일이 과연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전 상황에서 격추율이 93%가 나오니까 태국군 장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엔지니어가 전해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태국군이 캄보디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순간의 상황 말이에요. 캄보디아 전투기가 초속 300m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천국 미사일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 순간 태국군 지휘관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중국제 미사일은 같은 상황에서 단 한 발도 명중하지 못했어요. 10발을 쏘아도 모두 빗나갔다는 겁니다. 태국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중국 무기는 전시품일 뿐이었다. 진짜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동남아시아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술 교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보이는 건 천궁 방공 시스템이에요. 말레이시아는 지금까지 러시아제 S-300 시스템을 사용해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대안을 찾고 있던 참이었죠.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말레이시아 국방 예산이 연간 50억 달러 수준인데 그중 15억 달러가 방공 시스템에 할당돼 있어요. 만약 한국이 이 계약을 따낸다면 엄청난 수주가 될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어떨까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잖아요. 2억 7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군사력도 그에 맞춰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국의 구단성과 겹치거든요. 그래서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SS 시리즈 잠수함이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현재 인도네시아가 운용하는 잠수함은 독일제 구형 잠수함 4척뿐이에요. 이걸로는 광대한 해역을 방어하기 어렵죠.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이 최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최소 12척의 현대적 잠수함이 필요하다. 한국의 KSS 시리즈가 유력한 후보다. 한 척당 가격이 약 5억 달러니까 총 계약 규모는 60억 달러가 될 수 있어요. 베트남의 상황은 더 흥미로워요. 베트남은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있어서 군비 증강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러시아제 무기에 의존해왔거든요. 베트남이 보유한 전투기의 90%가 러시아제예요. 수호이 시리즈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제 무기의 부품 공급이 불안정해졌어요.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서방제 부품을 사용하는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베트남이 대안을 찾고 있는데 한국 무기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예요. 중국 무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거든요. 유럽 무기는 납기가 길고요. 베트남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비공개 발언이 최근 알려졌어요. 한국 무기의 가성비가 뛰어나다. 서방 수준의 성능의 가격은 절반 수준이다. 우리에게 딱 맞는 조건이다. 베트남이 관심을 보이는 한국 무기는 파워업 전투기, 천궁 방공 미사일, 그리고 해성대함 미사일이에요. 총 계약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동남아시아 수요 증가가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죠. 현재 한국 방산업체들의 가동률이 90%를 넘어서고 있어요. 거의 풀가동 상태죠. 한화시스템의 경우 천궁 미사일 생산 라인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렸어요. 연간 생산 능력이 2배로 증가한 거죠. 그래도 주물량을 다 소화하려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어떨까요? 파워업 전투기 생산을 위해 사천 공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기존 연간 20대 생산 능력을 5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투자 금액만 2천억 원이 들어가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계약 때문에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섰어요. K2 전차를 연간 100대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 면적을 30% 늘리는 대규모 증설이에요. 이런 생산 증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나요. 창원의 경우 방산 관련 협력업체가 지난 2년간 100개에서 200개로 늘어났어요. 고용 인원도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2배가 됐고요.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산 공장 인근에 항공부품업체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소위 에어로폴리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클러스터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대비 15% 올랐고 부산 강서구도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방산업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국제정세가 변하면 수출 정책도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독일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산 수출 정책을 대폭 바꿨어요. 민감한 지역에 대한 수출을 크게 제한했죠. 한국도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만약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거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방산 수출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산업체들도 리스크 분산에 신경 쓰고 있어요. 특정 지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고객을 확대하려고 하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진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군비 현대화에 적극적이거든요. 이란의 위협 때문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 무기를 주로 사용해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안을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연간 국방 예산이 50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중 절반인 250억 달러를 무기 도입에 쓰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사와요. 만약 한국 무기가 그 일부라도 차지한다면 엄청난 시장이겠죠.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연간 국방 예산이 200억 달러 정도인데 무기 도입비가 100억 달러예요. 이 나라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해요.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기 대비 가격은 절반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거든요. 특히 방공 미사일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선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런 중동 진출이 성공하면 한국 방산업계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중동 국가들은 돈이 많고 한번 계약하면 장기간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들로 확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아프리카 시장도 주목할 만해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군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은 예산이 제한적이라서 가성비 좋은 무기를 선호해요. 한국 무기가 딱 맞는 조건이죠. 실제로 나이지리아가 한국의 파워풀 연기 도입을 문의해왔어요. 기존에 중국제를 쓰고 있었는데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남미 시장은 어떨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럽 무기를 선호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레가 한국의 수리온 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기존에 유럽제를 쓰고 있었는데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대안을 찾던 중이었거든요. 수리온은 유지비가 유럽제의 절반 수준이라서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열리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매출 구조도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수가 주였는데 이제는 수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수출 비중이 20%에서 40%로 증가했고요. 이런 변화가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방산업체들의 PER이 크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한화시스템의 올해 예상 PER이 15배인데 작년 25배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거예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 계약 덕분에 향후 5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됐어요. 시장에서 이를 반영해서 주가가 지난 1년간 100%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좀 복잡해요. 항공기 사업은 개발 기간이 길고 투자 규모가 크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낮을 수 있지만 일단 자리 잡으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KF-11 전투기 개발이 그 예입니다. 개발비만 8조 원이 들어갔는데 아직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가 KF-1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검토 중이에요. 한 대당 가격이 약 50억 원인데 만약 100대만 팔아도 5조 원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방산주의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제정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거든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한반도 정세, 미중 갈등, 대만 위기 같은 이슈들이 방산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방산주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도 중요한 변수예요.
방산 수출 정책이 바뀌거나 국방 예산이 조정되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치권의 동향도 지켜봐야 하는 이유죠. 그래서 방산주에 투자할 때는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만 할당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들은 보통 10% 이하로 권장합니다. 나머지는 안정적인 종목들로 구성하는 거죠. 방산 관련 간접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해요. ETF나 테마 펀드 같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개별 종목보다는 리스크가 분산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재무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방산업은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고 계약에서 실제 납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하죠. 하나시스템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 수준으로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수주 잔량이 많아서 향후 현금 흐름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로템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50% 수준이거든요. 폴란드 계약으로 매출이 안정화됐고 현금 창출 능력도 개선되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항공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정부 지원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태국 캄보디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 선두그룹에 속한다는 거죠. 둘째, 실전 검증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실전에서 써보지 않으면 진짜 성능을 알 수 없어요. 이번에 한국 무기가 그 검증을 통과한 거죠. 셋째, 지정학적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면서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넷째, 기술력이 가격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저가 공세를 펼쳐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다섯째,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입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기존 공급망이 흔들렸고 그 틈새에서 한국이 기회를 잡은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방산주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예요. 하지만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충분히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군사적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모든 분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자분들께 실용적인 정보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간 방산 관련 기업들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나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천궁 미사일 시스템의 단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세트당 약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조원가는 12억 원 정도예요. 즉, 마진율이 40%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마진율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마진율이 20% 수준이고 현대자동차가 8% 정도예요. 방산업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하나시스템이 현재 확보한 수주 잔량이 15조 원이라는 거예요. 연매출이 5조 원 수준이니까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셈이죠.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천궁 미사일의 경우 한번 도입하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따라와요. 미사일 자체는 소모품이라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후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이 천궁 시스템 12세트를 도입했다면 향후 10년간 유지보수비로 최소 200억 원은 더 지불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현대로템은 어떨까요? 폴란드 K2 전차 계약의 세부 내용을 보면 더 흥미로워요. 총 980대 중 절반인 500대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48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 생산합니다. 이런 방식이 왜 유리한지 아시나요? 완제품 수출은 마진율이 높고 현지 조립은 물량이 많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폴란드 정부가 현지 공장 건설비의 절반을 지원해줘요.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 대 가격이 약 45억 원인데 제조원가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마진율이 33%죠. 그런데 현지 생산을 하면 인건비와 물류비가 줄어들어서 마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폴란드 계약 전체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직접적인 매출이 18조 원이고 부품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매출까지 합치면 약 30조 원 규모예요. 한국 방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죠.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다른 나라들에게 미치는 시그널 효과예요. 한국 전차가 나토 국가에서 인정받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폴란드 계약 발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항공기 사업과 우주 사업, 그리고 헬기 사업이 함께 있거든요. 각각 수익성과 성장성이 다릅니다. 항공기 사업 중에서는 KF-11 전투기가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개발비가 8조 원 들어갔는데 손익분기점이 120대 정도예요. 현재 한국 공군이 40대를 주문했고
해외 수출로 나머지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죠. 다행히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40대 도입을 검토 중이고 필리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예 공식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혔어요. KF11 한 대 가격이 약 50억 원인데 만약 해외에 100대만 팔아도 5조 원 매출이 발생해요. 그러면 개발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거죠. 헬기 사업도 전망이 밝아요. 수리온 헬기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나라들에게는 수리온의 고고도 성능이 매력적이에요. 태국이 수리온 20대 도입을 확정했고 페루도 10대 주문을 검토하고 있어요. 칠레는 기존 헬기의 교체 시기가 다가와서 수리온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수리온 한 대 가격이 약 20억 원인데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면 생애주기 비용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한번 도입하면 20년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항공업체들이 선호하는 사업 모델이에요. 우주 사업은 어떨까요? 아직 매출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누리호가 성공하면서 상업 발사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게 됐거든요. 위성 발사 시장이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인데 한국이 그 일부라도 차지한다면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는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업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부품, 소재 업체들을 보겠습니다. 방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먼저 BCN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항공기 부품을 전문으로 만드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요 협력업체입니다. KF-11 전투기 부품의 30%를 공급하고 있어요. BCNC의 매출이 지난 3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죠. 2021년 1,000억 원, 2022년 1,500억 원, 2023년 2,000억 원.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해외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주목할 만해요. 작년에는 전체 매출의 10%였는데 올해는 3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 항공기가 해외로 나가면서 부품도 함께 수출되는 거죠. 퍼스텍도 흥미로운 회사예요. 레이더 부품을 전문으로 만드는데 한화 시스템의 핵심 협력업체입니다. 천국 미사일의 추적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나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도 부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방산업체에 부품을 수출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SN티모티브는 전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변속기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독일 업체에서도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요. 이런 부품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완제품 업체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덜 알려져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다가 실적이 나오면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실제로 퍼스텍의 주가가 지난 1년간 300% 올랐어요. BCNC도 200% 상승했고요. 반면 한화시스템은 같은 기간 50% 올라서 상대적으로 적죠. 하지만 부품 업체들은 변동성도 더 크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대기업보다 재무구조가 약하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죠. 2차전지 관련 업체들도 방산 수요의 수혜를 보고 있어요. 최신 무기 시스템은 모두 고성능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군용 배터리는 민수용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진동이나 충격에도 견뎌야 하죠. 그래서 단가가 민수용이 5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요. 수익성이 훨씬 좋은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이 군용 배터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현재는 전체 매출의 5% 수준이지만 향후 3년 내에 1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연간 2조 원 매출 중 2천억 원을 방산해서 나는 거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드론용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용 드론 시장이 연간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도 방산 수요 증가에 따라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어떨까요? 군용 반도체는 민수용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방사능이나 전자기파에 견딜 수 있는 특수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미국 국방부에 군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요. 단가가 민수용의 10배 이상이라서 수익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아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요. SK하이닉스도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용 메모리는 극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보존해야 해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주에 투자하실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특히 대선이나 정권 교체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둘째, 계약 리스크입니다. 방산업은 큰 계약 하나로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계약이 성사되면 주가가 급등하지만 무산되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유출 리스크입니다. 방산 기술은 국가 기밀이라서 유출 사고가 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몇몇 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넷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환율 변동에 민감해졌어요. 달러 강세는 좋지만 달러 약세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산주 투자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하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는 분산 투자를 권합니다. 방산 관련 ETF가 몇 개 있는데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KIDM, KD펀드라는 상품이 있어요. 국내 방산주들로 구성된 ETF인데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낮은 편이라서 장기 투자에 적합해요. 해외 방산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회사들은 배당 수익률도 높아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해외 방산주는 환율 리스크와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들은 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아서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방산주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만 해외로 분산하는 전략을 권해요. 비율로 따지면 한국 70%, 해외 3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투자 시점도 중요해요. 방산주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점에 투자하면 고점에 물릴 위험이 있어요. 오히려 평상시에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씩 투자하는 적립식 방법을 권해요. 그러면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어서 안정적이죠. 수익 실현 시점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방산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 수익이 나면 일부 매도하는 식으로 규칙을 정해두세요. 손절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10%에서 15% 손실이 나면 손절하는 걸 권합니다. 방산주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꽤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방산업은 정보가 곧 수익이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무기 도입을 검토하는지, 어떤 업체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알면 큰 도움이 돼요. 국정감사 자료나 정보 발표를 주의 깊게 봐야 하고 해외 언론의 국제정세 분석도 참고하세요. 특히 미국의 디펜스 뉴스나 제인스 디펜스 같은 전문지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국내에서는 디펜스 투데이나 국정브리핑 같은 사이트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각 방산업체의 공시자료도 빼먹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 태국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해요. 둘째, 기술력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가격 경쟁을 해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죠. 셋째, 실전 검증의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이번에 한국 무기가 그 검증을 통과했다는 건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증거예요. 넷째,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입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미리 읽고 대응하는 기업들이 승자가 될 겁니다. 다섯째, 정보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방산업은 정부 지원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산업이에요. 정보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태국 캄보디아 갈등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토 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히토류를 둘러싼 경제 전쟁이었고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산업계의 놀라운 성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됐어요. 세계 9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성공의 열쇠예요. 무엇보다 이런 모든 갈등과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평화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모든 나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세상이 오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투자자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직장인인데 작년에 방산주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린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을 김 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작년 초에 하나시스템 주식을 2만 원에 1000주 샀어요.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었죠.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왜 방산주 같은 위험한 걸 사느냐고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김 부장은 나름의 분석이 있었어요. 북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방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기술력이 이제 세계 수준에 도달했으니 해외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올해 11월 현재 하나시스템 주가가 35,000원까지 올랐어요.
김 부장의 수익률이 75%나 됩니다. 2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된 거죠. 1,500만 원을 번 셈이에요. 김 부장이 말하길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확신이 섰다. 전 세계가 군비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안 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더 놀라운 건 김 부장이 수익의 일부를 다른 방산주에 재투자했다는 겁니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각각 500만 원씩 투자했어요. 이 투자들도 지금 모두 수익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의 투자 철학을 들어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방산주는 장기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확실하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방산업이 필수 산업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박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박 과장은 작년에 방산 관련 부품업체인 퍼스텍에 투자했어요. 주가가 만원일 때 500주를 샀으니까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었죠. 박 과장이 퍼스텍을 선택한 이유가 재밌어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성장 여력이 클 것 같았다.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면 몇 배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재 퍼스텍 주가가 4만 원 정도 돼요. 박 과장의 수익률이 300%예요. 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된 거죠. 1,500만 원을 번 셈입니다. 박 과장이 말하길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 하지만 회사의 기술력과 시장 전망을 보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까 일부는 수익 실현을 했다. 실제로 박 과장은 보유 주식의 절반을 팔아서 원금을 회수했어요. 그리고 남은 절반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40대 자영업자 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은 작년에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큰 돈을 투자했어요. 이 사장이 투자한 이유는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듣고 감정적으로 투자한 거죠. 주가가 5만 원일 때 1,000주를 샀으니까 5천만 원을 투자한 셈이에요. 문제는 투자 시점이었어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시점에서 투자한 거죠.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빠져서 현재는 4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 사장의 손실이 2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 사장의 실수가 뭐였을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투자했다는 점이에요.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분석 없이 투자한 거죠. 둘째, 고점에서 대량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분할 매수를 했으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었을 텐데요. 셋째, 손절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주가가 떨어져도 계속 버텼는데 결국 손실만 커진 거죠. 이런 실수들을 피하려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해야 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방산주는 분명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도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성공하려면 장기적 관점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셋째,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넷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용적인 투자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방산주에 투자하실 때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회사의 수주 잔량을 확인하세요. 수주 잔량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됩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 현재 15조 원의 수주 잔량이 있어요. 둘째, 해외 수출 비중을 확인하세요. 내수만 의존하는 회사보다는 해외 진출이 활발한 회사가 성장성이 높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60%에 달해요. 셋째, 기술력과 특허를 확인하세요. 방산업은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독자적인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회사일수록 유리해요. 넷째, 정부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방산업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분야의 회사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째,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세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회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경영진의 역량을 확인하세요. 방산업은 장기간의 계획과 실행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경영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일곱째, 시장 환경을 확인하세요.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방산 수요가 늘어납니다. 국제 정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여덟째, 밸류에이션을 확인하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게 중요해요. 아홉째, 분산 투자를 하세요. 한 종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부품업체, 완제품업체, 소재업체 등으로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열째, 장기 투자하세요. 방산업은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권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갈등은 끝났지만 동남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각국이 군비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계에는 계속 기회가 있을 거예요.
특히 가성비 좋은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정치적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요.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국가들이 군비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 미국 무기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이에요.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도 유망해 보여요. 이 지역 국가들이 군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제약 때문에 가성비 좋은 무기를 선호하거든요. 한국 무기가 딱 맞는 조건이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방산업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도 높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갈등과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평화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 태국 캄보디아 갈등 뒤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놀라운 성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투자자 관점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